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해 경북에 수석하신 분이 왔는데, 되게 수험 생활이 되게 파란만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서 몇 가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 데서 일부러 이렇게 와줬는데, 어, 우선 제 수업을 들었었고, 우선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하면서, 노량진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수험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는 총 4번째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임용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들어서 그 첫 해 때 한국사 자격증도 따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해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1차 점수가 0.3점 모자라서 그 해에 1차에서 탈락을 했었고, 재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하게 공부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계속 독학을 하다가 집에서 계속 따로 공부를 하고 뭔가 찾아보고 필독서 사서 읽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해도 좀 1점이 안 되는 모자라는 점수로 이제 불합격을 한 후에서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본래 직강이 몸에 잘 맞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직강을 가면 제가 좀 더 공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모든 환경을 바꿔보고자 그해 이제 3번째 시험을 칠 때 노량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동희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해 이제 공부를 해서 뚜렷하게 그제서야 방향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공부 스타일을. 여기 직강 가서, 네. 여기서 수업을 듣고, 이제 방향성을 찾았다. 네. 그 해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10월쯤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날 이상하게 모의고사가 많이 좀 답이 엇나가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답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니, 여기서 네가 모르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제가 답을 봤었을 때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틀렸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공부의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때 내가 무작정 암기하는 거,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는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독하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단순 암기로만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러니까 합격 점수대에서 들어와. 네, 들어와. 여기. 정치산 이름 뭘까? 여기가 안 나오고. 네, 저쪽. 너무 오랜만이야. 달려왔어. 이따 밥 먹자. 너무 오랜만이야. 나 빨리 가야 돼. 진짜? 정산해야 돼가지고. 정산? 이사해야 돼가지고. 관리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진짜? 당근마켓도 해야 되고. 당근마켓? 할 게 많아. 아, 진짜? 잠깐 잠깐. 아이고. 저 목말라요. 목말라 여기 물 있대. 너무 뛰어와가지고. 물. 아이고 왜 이렇게 바빠. 요즘. 그때 같이 스터디를 하던 선생님이 장동희 선생님을 들어서 제가 부족한 점이 특히 미교론이 많이 좀 약한 아까 왔던 분이었죠? 네네. 제가 그 미교론 파트가 너무 부족해서
미교론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저는 사범대 출신도 아니고,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임용 자격증을 따서 임용을 막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미술 교육론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학자들 명칭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낯선 상태였기 때문에, 암기식의 공부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논술 문제가 항상 미교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술에서 점수를 크게 얻지 못한다라는 걸 느끼고 장도희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미술교육론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과정은 그냥 외우라 하고 찝어주는 게 전부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현 교육 세태에 맞춰서 해설을 해주시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눈이 좀 트였고, 아,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인용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교육학 공부하는데도 그 지금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알게 되니까, 아, 이런 점에서 교육학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목을 좀 기를 수가 있었고, 특히 삼수하던 해에 선생님이랑 시험 한 달 전쯤에 제가 문풀을 풀었는데 그날 점수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왜 점수가 안 나왔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그냥 제 암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답지를 주면서 여기서 네가 처음 보는 게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풀을 많이 틀렸던 데는 내가 답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로.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암기하는 것에 되게 급급해하고 그냥 외우는 것에 되게 집착했었는데 그날 이제 독서실에 가서 기출을 보면서 그냥 답 안 보고 기출만 보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으로 적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았고 그게 저한테 그리고 또 요즘应用 트렌드에 맞는 기출 경향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컷에서 8점 정도, 8점 이상으로 제가 늘려서 지역에서 1차 합격을 했었어요. 함수 때.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제가 또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해 제가 지금 붙은 경북 지역에는 TO가 0명인 해여서 제가 그때는 다른 지역에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 지역 2차 준비를 실기를 특히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TO가 많아서 그 지역을 무작정 지원을 하고 1차 컷을 8점 이상 늘렸었는데 뭔가가 그냥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2차에서 왜 떨어졌는지는 지금도 제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너무 답답하고 네, 많이 답답했지. 네, 한 5, 6월까지도 선생님이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제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이런 1차원적인 질문에만 되게 집착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래도 멀리 보면 그 해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지막 해 제가 합격하던 해에 큰 점수를 늘리고 2차에서 더 점수를 늘리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지금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1차 합격도 아까운 점수로 떨어져 보고 최종에서도 탈락을 해봤지만 진짜 퇴탈에서 떨어지는 건 진짜 깜깜한 터널 속에 혼자 있는 기분? 그러니까 그 상태로 1년을 보내야 되고 11월에도 11월에는 오히려 내가 1차에도 합격할 수 있을까? 작년처럼 점수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큰 위로가 돼주셨고 또
그 해도 사실 제가 친 지역이 그렇게 티오가 많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두 명을 뽑았었는데, 마지막 최종 티오 때 6명으로 늘어나서 제가 전혀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지역을 준비한다고 이제 실기까지 학원을 10월까지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지역을 또 바꾸게 되니까 사실 선뜻 쉬운 티오는 아니잖아요, 6명이. 근데 정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친구들도 다 저한테 확신을 안 주고 나 스스로도 되게 의심하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정도면 지원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믿고 그 지역에 너가 가고 싶은 지역에 지원을 해라, 소신 지원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고 내가 떨어져도 여기를 지원해서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마지막 회 때는 좀 더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3수 때보다 4수 때, 3수, 4수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량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뭔가 내용을 더 많이 늘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늘리지 않았어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보고 좀 더 외운 건데 암기를 해서 합격을 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읽어내는 그 안목 때문에 좀 더 답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해를 했어. 네네. 그게 가능했던 무조건 네. 암기, 요즘은 네. 간략하게 요약한 거를 암기하는 방식을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분명 한계점이 있다라는 네. 저도 암기를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매일 열심히 진짜 하루도 일주일 중에 쉬는 날 없이 매일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암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에 이 내용을 암기보다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문제가 요하는 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넓게 바라보고 쓰다 보니 답에 더 근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 네. 요즘 갈수록 그런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건 좋지만 편하게 하려고 보면은 네.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고 막연하게 필독서나 뭐 사전을 보면 당연히 눈으로는 다 익혀지고 눈에 키워드들은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게 나오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겠구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좀 채워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큰 자산이 되었고 실제로 현직에 와서도 교육 과정을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애들 수업도 할 수 있고 수업 계획을 짤 때도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배워놔서 그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 실제 교육과정은 실제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올해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외우려고 물론 그거를 내 생각에는 그걸 안 외우고 쉽게 가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거 안 외운다고 다른 걸 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사실은 뭐 당장은 시험에 붙어야 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결국 학교 가서 주로 이제 쓰이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교육과정이고 뭐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서브를 만들었죠? 네. 서브를. 저는 서브 같은 경우는 초수 때는 전혀 뭐 서브라는 걸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저 뭔가 보는데 너무 급했었는데 서브를 서브라는 게 근데 사실 진짜 11월까지도 만드는 게 서브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해도 또 만들고 내용을 채울 게 있는 게 사실 서브긴 한데 저한테 약간 뭔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였어요, 서브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만의 스타일로 서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목차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고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서브지 서브 제작에 목을 매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서브도 제가 공부한 기간이 길지만 그 해 동안 저는 계속 서브를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매해 결국 새로운 서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서브를 대단하게 내가 완벽한 서브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번 더 구조화하고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서브 만드는 과정을 계속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서브가 없는데 혹은 뭐 서브가 완벽하지 않은데 나보다 옆사람 서브가 더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서브를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학습하고 구조화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 애들 서브를 만들 때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근데 정말 항상 제가 얘기하죠.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마다 다 채우긴 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브에 또 추가를 하게 된다고. 근데 완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뭔가 이게 내용을 다 때려 넣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것저것 내용을 다 때려 넣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별 작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뼈대를 잘 만들고 중요한 것만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서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으면 기존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 번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과정이 아니라 무조건 남이 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무조건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하고 집어넣는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올 만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고 내가 내 서브에는 없는데 그걸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그거부터 서브가 잘못된 거야. 그럼 차라리 단권화를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거면. 저도 진짜 공감하는 말이고 또 그 서브가 진짜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11월. 그때 정말 내가 전 영역을 둘러봐야 될 때 나만의 서브가 있으면 하루에 그때는 막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전 영역을 막 돌려서 보게 되니까 그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남에게 받아서 하는 서브는 그걸 보고 내가 공부를 하면 사실 안 돼요, 공부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고 내가 목차화하고 구조화하고 그 과정에서 암기하는 게 서브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그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1차 점수도 아주 높게 받았고, 당시에 높게 받았고, 물론 2차도 잘 했겠지만, 이 공부 방향 자체가 초반에는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공부 방향을 잡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제가 1차에서 19점이 높았는데 사실 그만큼 컷이 높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사실 4수 때는 임용을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수 때 나는 2차에 가면 합격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었고 8점이나 높게 늘렸을 때는 당연히 내가 2차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리고 당시에 저희 엄마가 그때 되게 제가 노량진 가기 싫다고 막 울었었거든요, 집에서. 울었는데 엄마 그게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엄마가 폐쇄 공포증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리잔을 이렇게 유리컵을 못 마시거든요. 눈에 너무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받는다고 숨도 잘 못 쉬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시험에 나조차고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 시험에?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내가 너무 학교에 가고 싶고 내가 내 인생에서 딱 하나의 직업을 가지라고 하면 이 직업을 너무 가지고 싶고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먼 미래를 봤을 때 나한테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2차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1차에서 높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을 사실 덜 했어요. 2차 할 때. 항상 간절하게는 또,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2차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겠죠. 더 열심히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마음을 좀 더, 마음고생하는 걸 좀 덜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점수가 1차가 높게 잡혔으니, 좀, 딴 때보다 좀 수월하게. 마음이, 네. 그리고 선생님이랑 제가 2차도 이제 계속 이어서 했었었는데, 당연히 제가 게으르게 하지 않고, 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도 한 5점 정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23점대로 합격을 해서, 원하는 지역에, 전 도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수석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또 선택권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찾아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뭐라지? 임용고시가 답답하잖아요. 되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고 저도 아직까지 저번에 인터뷰한 선생님도 꿈에 아직 임용고시 실기하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직 그 시험장 기형 칠 때의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이. 근데 진짜 뭔가 선생님 왜 합격했어요? 라고 주변에서 뭐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좀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됐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과정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네. 대신에 자기 방법과, 자기가 회원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하던 방식, 뭐 이대로 그냥 바꾸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받거나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뭐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강의 중에서 되새김 강의가 있어요. 이게 3, 4월에 하는 수업인데 제가 3, 4월에 사실 저희 마음이 다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학원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교육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희가 교육과정 강의를 다 들으면 한 5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아서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시험을 낸 거를 제가 틀렸으면 그거를 암기를 다 해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직도 기억나요. 11시 반까지 저희를 남긴 적이 있어요. 11시 반까지. 그래서 11시 반에 내가 진짜 교육과정을 다 암기하고
그 학원에서 딱 나왔을 때 그 기분을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날 따라 뭐 암기가 좀 잘 돼가지고 한 6시, 7시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진짜 고통스러웠지만 3, 4월에 암기를 해둔 게 저는, 그리고 저희가 절대 암기는 자의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암기를 3, 4월에 좀 구체적으로 키워드들 전체 영역을 한번 돌려서 다시 암기를 시켜주시니까 그때 사실 마음 힘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마지막까지도 되게 많이 뭔가 저에게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암기해줬던 거. 그때 늦게까지 나는 그렇게까지 남을 줄은 몰랐지. 나는 맞아요. 한 9시면 다들 감기가 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10시가 넘고 11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갈 수는 없지. 왜냐면 얘네들이 외우고 있는데, 해주시니까.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열심히들 해줘가지고, 지금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인간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통제는 안 되고, 직강도 요즘은 또 이렇게 잘 도망가요. 이게 살짝 도망가. 제가 문 앞에 지키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도망가서 가만 싸서. 생각해보니 저도 한 번 걸렸던 그래서, 가시려고 가라. 남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왜 몰래 도망가?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3, 4월에는 무조건 1월의 이론과 3, 4월의 내용을 같이 해서 내가 이해를 한 바탕에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최대한 좀 어느 정도 내서 그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은 3, 4월에 어느 정도 그거를 암기를 하고 가야 5, 6월 때 그거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외우지, 나중에 못 외워요. 왜냐면 3, 4월에 했던 내용에서 5, 6월 가면 또 있지. 계속 양은 많아지는데 외운 건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문제를 외우게 돼요. 그럼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외우고 가게 되는 거야. 그럼 결과는 뻔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애들이 있지.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외우고 가던데, 예를 들면은 뭐 이 문제만 풀고 가면은 합격하던데, 이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문풀만 보고 문풀 답만 외우고 암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제 점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 게 가장 정확했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중에 필독서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필독서를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면 뭐 너무 아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더 보면 내가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 정말 시중에 파는 웬만한 필독서들과 유명한 필독서들을 사서 제가 읽었었는데 저 혼자로 읽을 때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책으로 읽고 있고, 와, 이 단어 좀 신선한데?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런 단어들을 습득하고 계속 정보 모으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제가 문풀을 필독서 수업을 접하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에서 필독서를 보는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2달 동안 제가 그 필독서를 봐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풀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결국에 크게 보면 임용고시 문제 자체가 필독서,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독서를 절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희 입장으로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올해 나온 문제를 봤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봤는데 상긴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필독서에서 봤던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거 상기인데 라고 알았던 게 그때 필독서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을 이제 붙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무작정 어떤 단어나 정보를 습득하려고 필독서를 읽는 게 아니라 문제의 방향을 생각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필독서 수업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독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도 수업을 하는 건데 네,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보니까 또 봐야 되는 건 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요래 같은 경우는 좀 뭐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접근하긴 하지만 사실 필독서 자체는 예전에 이제 강의식으로 원본 자료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양이 되게 방대하고 줄인다고 해도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글 듣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냥 원본 책이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보는 방식을 좀 어렵지 않게 가려고 하긴 하는데 네, 필독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 수업을 안 듣더라도 본인들이 몇 가지 필독서를 섭렵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기도 하고 결국은 시험은 필독서에서 나오니까 제가 조만간에 바빠서 못 올렸지만 요번 기출문제에서 필독서에서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조만간에 올려드릴 건데 그런 것만 봐도 근데 그런 거 봐도 또 중요한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좀 끝나는 대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필독서다. 필독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기출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기출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출이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술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미술이야? 이것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뿌리를 찾아보면 미술 기출의 객관식이라든지 객관식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결국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문제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문제 내는 사람한테도 기출이 그 타당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출을 모두가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배우는 내용이 있고 뭔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항상 기출을 봤어요.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이 근데 참 접근하기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저희한테 주어지는 건 교육과정평가 자료실에 있는 그 기출 문제가 전부고 답은 없고 근데 또 내가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런 방향성도 찾아가고 답도 이거 기출에서 이런 답도 알게 되고 또 요것과 연관해서 올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 게 전부 기반이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해요. 네, 너무 그거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너무 많은 양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초현실주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현실주의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 라는 게 의문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출을 해서 초현실주의를 어디까지 다뤘는지 어떤 작가를 어느 수준에서까지 다뤘는지를 보면 제가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좀 힌트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출 정말 중요하고 기출이 중요한데 기출을 봐야 된다고만 알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 답도 알아야 되겠지만 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가 중요해요. 왜 르네상스가 문제가 나왔으면 르네상스에서 주로 기법이 나왔는지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배경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기법을 물어보고, 배경을 물어보고, 작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 기준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바로크에서도 발표돼 있고, 그리고 그 시기별로 또 배경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이게 맥락인데, 이 맥락이 계속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자꾸 요약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약간 시대를 거스르는 거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으면 기출을 한번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맥락주의니까. 지금 현재는 맥락주의고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기, 물론 인용해서 매겨지는 것은 키워드지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안목과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성 그런 것들은 결국에 이해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출도 중요하고 지금 문제들이 어떤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공 점수가 이제 고득점이 나온 그 생활과 그 어떤 과정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초수 합격하신 분이 오셔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와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쨌든 그 공부 방식이 또 저번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을 얘기했었어요. 또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방식인데 자기에 맞는 방식 그리고 공통점은 다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다 있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을 맞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